네, 안녕하십니까. 이강원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회계 세무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 수익금액, 분양 수익금액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많이 거론되는 그 진행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그리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이 진행되는 장기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진행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진행률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비 누적액으로 계산하지만은 뭐 면적이라든지 뭐 어떤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어떤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가장 건설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사 원가에 따른 진행률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사 수익 금액과 이제 공사 원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진행률에서는 공사 수익 금액을 그 도급 금액, 계약 금액의 공사 진행률을 곱해서 전기 말까지 발생한 수익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사 진행률은 누적 개념인 거죠. 누적. 그리고 해당 사업 손금은 이제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 비용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공사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 이 부분이 이제 그 진행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건설공사에서 그 수익 금액을 인식하는 방법 자체가 그 인도 기준과 진행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기준과 진행 기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기준이라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인식하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 기준은 투입된 원가, 재료비, 노무비, 예주비, 경비가 경비 자체가 미성공사, 미완성 공사라는 재고자산으로 누적이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그 이후에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진행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공사 어떤 진척도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 수익 금액을 인식을 하고 그에 대응되는 원가, 당해년도에 발생한 공사 원가를 차감해서 공사 이익을 인식하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기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을지 있지만은 가장 문제점이 기간 손익을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을 못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진행 기준은 이 진행률 산정이라는 것은 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총 공사 예정 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의 개념이 개입되다 보니까 좀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손익의 어떤 기간 배분에 충실한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 또는 그 회계 기준 또는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진행 기준입니다. 단기든 장기든 관계없이, 다만 이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69조에 의해서 단기공사, 그러니까 1년 미만 단기공사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도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진행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과 손금 산입을 통해서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통해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작업 진행률, 공사 진행률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진행률은 여기 보시면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 공사비 누적의 누적 개념이죠. 누적계. 여기에서 이 발생이란 개념은 이것은 기업회계상 발생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법인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라든지 또는 부가세법상 완성도 기준, 공급시기 관계가 없이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발생주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총 공사비잖아요. 공사비다 보니까 공사 원가 명세서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예주비, 경비의 총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행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원가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분자에 요 총 단기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요것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원가죠. 회계상으로 기발생 원가입니다. 그에 비해서 분모는 총공사 예정비, 지금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에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예정원가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부분은 추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추정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률이라는 것은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하냐, 그 문제가 중요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사 진행률이라는 개념 자체는, 진행률은 이것은 공사 진척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원가만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원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원가는 용집이 이 공사 원가에는 포함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 토지 원가를 처음에 취득했을 때 전부 다 비용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 원가에 비례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원가가 100억 원일 때 진행률이 10%다. 그러면 10억만 용지비로 투입을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요 토지 원가는 잘 보시면은 진행률 계산할 때는 공사 원가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토지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 공사와 건물을 예를 들어보면 건물의 진척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 원가를 진행률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그 논리적 근거는 여러분께서 건설 기회를 취득했을 때 그걸 취득 시점에서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적으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의 배분 과정을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죠. 이 건설 자금이자 자본화 또는 단기 비용 처리한 것도 마찬가지로 진행률 산정할 때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여, 순금융비용이라든지 하자보수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 공사원가, 현급 공사원가죠. 이주비라든지 또는 그 수주비, 그리고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이런 것들은 진행률 산정할 때 제외가 됩니다. 다만 이제 공사 원가의 진행률에 따라서 투입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본주택 건립비용이라든지 견본주택 운영비용, 분양 수수료 이런 것들은 판매관리비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원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시행사의 경우에 자연건설이라든지 또는 분양건설공사의 경우에 진행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이 분양건설도 예약매출이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 도급공사와는 다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분양이 체결된 분에 한해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분양계약. 그래서 이 분양계약률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시행사 같은 경우에 보통 건설회사한테 덕업을 주죠. 일괄 덕업을 줄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덕업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에서 일괄 덕업을 주고 그거를 이제 예주비로 계상할 겁니다. 그랬을 때 시행사 같은 경우에 진행률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 건설회사 수급인이 시공사에서 진행률 50%다. 그러면은 이 시행사도 50%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시행사의 어떤 자체 원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인 건설회사와 진행률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서 분양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분양 수익 인식 방법은 총 분양 예정가액이 있죠. 예정가액에다가 작업 진행률, 시공사의 진행률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분양 계약률을 곱해서 지금까지 인식한 전기말까지 인식한 누적 분양 수익을 차감해서 분양 수익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분양 원가도 누적 실제 발생 원가에 분양 계약률을 곱해야 되겠죠. 이 분양 계약률이라는 것은 총 분양 예정 금액분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분양 계약된 총 분양 금액, 누적 개념이죠. 누적 개념.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누적 실제 발생 원가를 계산할 때 시행사의 자체 발생 원가 있죠. 여기에다가 예주비, 수급인한테 예주를 준, 도급을 준 예주비 생겨서 발행됐죠. 그것을 가지고서 누적 공사 원가로 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시행사와 건설회사와 맺은 공사 도급계약서, 도급금액 곱하기 이 시공사의 수급인의 작업 진행률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떤 발생주의 개념에 충실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진행 기준을 적용할 때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사 현장, 마곡 현장인데 2018년도에 착공이 돼서 2019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1년 이상 공사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건 장기 건설 공사죠. 그래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진행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급 금액이 100억 원이고 공사 예정 원가가 80억이고 그랬을 때 진행률이 50%다. 그러면 단기 말까지 투입된 공사 원가는 당연히 40억이라는 거죠. 80억 분의 40억이니까. 그럼 50%고, 그러면은 생계안서 발행한 금액이 40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은 당해년도에 인식할 공사 수익은 100억 곱하기 작업 진행률 50%면 50억이죠. 50억이 공사가 수익 금액이 되는데, 부가세 생계안서 발행한 금액은 과세 표준은 40억이죠. 4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계안서 기성청구를 실질적으로 발생주의 개념보다 적게 과소하게 청구를 생계안서를 발행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에서 진행률 차이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이 제가 제1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생계안서 발행일자에 이제 공사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사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해서 보니까 공사 수익으로, 공사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45억이죠. 45억. 45억인데 연말에 가서, 사업연도 말에 가서 도급금액 곱하기 진행률 50% 하니까 공사 수익은 50억이 되죠. 50억. 요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공사 수익으로 계산이 되는 금액이고 법인세법상 공사 수익이 되는 금액이죠. 그러면은 단기까지 발생한 공사 선수금이 45억이니까 40억을 대체 처리해주고 나머지를 공사 미수금으로 5억을 계상합니다. 이 공사 미수금은 진행 기준에서 이것은 그 공사 수익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리고 공사 선수금을 대체를 해주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동적으로 분계되는 거겠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공사 미수금을 5억을 답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 소기업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생계안서 발행할 때마다 전부 다 이제 공사 수익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공사 수익을 잡고, 그러면은 사업연도 말에 가니까 공사 수익이 45억 잡혀 있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공사 수익을 5억만 더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공사 수익 5억, 공사 미수금 5억. 뭐 이렇게 처리해도 뭐 회계상으로 공사 수익을 잡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원칙적인 회계 방법은 제1법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방법은
결산 조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결산 조정. 그래서 결산 조정 방식이고 세무 조정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실제 자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 조정보다는 이 결산 조정을 통해서 공사 수익을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신고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인데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는 것은 수익금액을 조정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결산서상 여러분 회사에서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과 법인세법상 공사수익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공사 현장이 A 현장과 B 현장이 있는데 도급금액이 7억 4억이죠. 그러면은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의 누적액이 6억 2천인데 총공사 애정원가, 애정비가 지금 9억입니다. 그럼 현장별로 여러분들이 진행률을 계산하는 거죠. 진행률을 계산하니까 A 현장은 76.6%, B 현장은 53.3%가 됩니다. 그러면은 도급금액 곱하기 진행률을 계산하면은 당해년도에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되겠죠. 그럼 그 금액이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7억 4,940만 원이 되는 거죠. 40만 원이.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6억 7,500이지 않습니까? 그럼 7,440만큼 과소계상했다는 거거든요. 요 금액을 위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가산해서 7,440만 원을 입금 산입을 해준다는 거죠. 입금 사짐을. 그래서 세무 조정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입금 산입, 여기로 들어가는 것은 입금 불산입.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하면은 대부분 기업회계상 매출의 공사수익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일치. 뭐 차이 나는 경우도 뭐 있긴 있겠지만은 일치하는데 그럴 경우에 요 진행률에서 요 기성고 계상액 요 금액하고 회사 단기 계상액을 일치시키라는 거죠. 일치시키면은 요 조정액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고 조정을 통해서 수익 금액을 확정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은 결산서에 반영해서 기말에 수정 분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하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차이 요것을 나타내는 것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예요.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당연히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는 2번에 있는 표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액을 표시되어 있는데 과세분, 세계에서 발행분이겠죠. 과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영세율, 건설업에서 영세율은 주로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해외 건설공사 이런 것들은 영세율이죠. 영세율. 그리고 뭐 해외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거 이것도 영세율입니다. 그리고 면세 수익금액,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 용역에 대해서 면세 수익금액 합치니까 요 금액이 바로 부가세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데 여기에서 수익금액은 여기 법인세법상 매출액이죠. 수익금액. 차액이 1억 5천이 발생합니다. 그럼 1억 5천이 뭐냐? 1억 5천은 부가세 과세 표준에 들어가는 여기 보시면 자가공급, 사업상 증역, 개인적 공급, 그리고 피업 시의 잔존재화. 요 부분이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 공급의제. 요 금액은 당연히 법인세법에서 수익금액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작업 진행률 차이 있죠. 요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세법상 생해서 발행한 금액은 기성에 따라서 또는 공급 시기에 따라서 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인식이랑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작업 진행률 차이에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여기에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이제 여러 가지 개정 과목이 특수 개정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회계 처리 부분인데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출자를 등록 기준 자본금의 25% 정도를 출자를 해야 된다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태안건설의 건설공제조합에 다음과 같이 출자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출자했다. 그러면은 이 5억 원을 출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투자 목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어떤 그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출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유동 자산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비유동 자산으로 여러분께서 매도 가능 증권 또는 출자금 이런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현금 지출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사업년도 말에 가서 그 출자 자수당 그 잔고가 변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식은 그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에 보니까 기말에 평가한 금액이 5억 500이에요. 이 회사는 500만 만큼 유가증권이 늘어났죠. 시가가 상승했죠.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평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 50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 회계 처리를 하시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당기 손익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어떤 회사들은 손익계산서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 항목이죠. 자본.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갑니다. 손익 누계액. 여기에 가서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감소시키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재무상태표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유가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500만 원까지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 회계 처리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500만 원만큼 출자가 증가가 됐죠. 시가가 증가가 됐죠. 그 경우에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5억 500이 계산되어 있죠. 그리고 자본 쪽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500만 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기업회계에서는 시가평가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자본금도 시가평가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법인세법상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다. 그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 5억으로 기재가 됩니다. 처음 취득원가주의거든요. 그리고 이 자본에 포괄 손익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익이 발생합니다. 차익이 발생하니까 우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것은 순자산이 증가가 된 거죠. 법인세법상 입금이라는 것은 자본이나 또는 출자의 납입, 기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의 금액이거든요. 따라서 순자산이 그만큼 증가가 됐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0만 원 기타. 그리고 그런데 세법에서는 5억 500이 아니죠. 5억이죠. 그러니까 5억만큼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입금불산이 매도 가능 증권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 조정을 반드시 두 가지를 해줘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과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입금산입, 송금산입이니까.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안 하게 되면은 이 매도 가능 증권 마이너스 유보 때문에 이연법인세, 차액 이연법인세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기업 회계나 기업 진단 지침에서는 실질 자본금으로 500만 원만큼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에서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 그러면은 현금, 영업의 수익, 배당금 이렇게 잡죠. 영업의 수익으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배당금 수입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냈습니다. 냈는데 당연히 투자회사인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 배당금을 받게 되면은 또 이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법인 원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중과세. 따라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이 100만 원에 대해서 30% 출자비를 여러분들 대부분 30% 미만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 해서 배당금 수익 입금불산입 30만 원 기타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보통 이제 공제조합에서 출자를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융자를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융자를 받게 되면은 그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이자 비용. 그래서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이자 비용은 손금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 가지급금이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라든지 인정이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할 때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산할 때 원칙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은 이자율로 계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국세청에서 정한 당좌 대출 이자율인 4.6%를 적용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당좌 대출 이자율보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자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그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그 금리는 낮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적용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세법에서 보면은 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이자, 이것은 그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와 공제조합이 특수관계자냐?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분들이 공제조합에 출자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비율이 극히 미미하죠.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소액주주 뭐 0.00 몇 프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그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 이자율로 적용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 분양 수익과 분양 원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진행 기준이 원칙이고 다만 이제 1년 미만 중소기업의 단기 공사에 대한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요거 이해를 하시고요. 진행률을 산정할 때 진행률에서 제외되는 원가들이 있죠.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추정 원가를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정을 해서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적정하게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